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었는지 나누어 볼게요. 저는 가난한 집안 속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온 부부의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변변치 않은 살림, 햇볕도 크게 잘 들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두 분의 관계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였습니다. 솔직히 서로를 탓을 해도 수백 번은 더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 투성이었으니까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 그게 정말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깊어가는 나날 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두 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였죠. 버림받고 가족들이 죽고 빚더미에 오르고 이런 시련들을 지나오셨음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밖에서도 제법 당당한 아이였던 듯 싶네요. 만약에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면, 온통 비관적인 게 집안 분위기였다면 저는 밖에서 주눅이 들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가 되었을 겁니다. 어린 자식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랬기에 사이 좋은 두 분의 모습이 저를 항상 안심시켰고, 또 바로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도 뼈아팠습니다.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항상 약을 드셨습니다. 특히 저를 낳고 나서 더 그렇게 되신 듯 했었고요. 몸이 좋지 못하셨음에도 입에는 괜찮다는 소리를 달고 사셨던 어머니는 사실은 전혀 괜찮지 못하셨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숨기고 꿋꿋하게 지내시며 원래 드시던 약만 그대로 드시다가 건강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크게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뒤늦게 찾아간 큰 병원에서는 살면서 들은 적 없었던 어려운 의료 용어를 꺼내들며 어머니가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희망을 움켜쥔 채 몇 달이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몇 달이 혹시 기적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몇 년이라는 단위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오래 살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대로 포기해? 그럴 수는 없잖아. 미안해요, 여보. 그냥 나를 포기해줘요. 이쯤에서 포기해도 괜찮잖아요. 괜찮다니.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야? 당신이 얼마 못 산다는데 어떻게 괜찮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겠어? 나는 어차피 내가 엄청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말했었죠? 나 우리 부모님, 가족들한테 버림받고서 힘들게 지냈을 때 어땠었는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너무나도 괴롭고 서러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용기는 없었어요. 죽는 건 무서우니까. 그렇다면 어디 한번 대신 사는 것에 용기를 내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만났고 우리 딸도 만날 수 있었죠. 이것으로 만족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온통 감사한 일 투성이었어요. 더 욕심을 내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사는 만큼만, 사라지는 만큼만 살다가 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여보, 나는 우리가 없는 형편에 빚을 힘들게 내가면서 내 아픈 몸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우리 딸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웃다가 편하게 떠나고 싶어요. 치료받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약의 부작용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런 것에 기대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알아줄 거죠? 부탁이니까 내 뜻을 좀 따라줘요.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 무르고 착한 남자인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싶어. 그렇게 해줘요. 어머니가 울고 웃으며 진심을 털어놓으셨고 그 앞에서 아버지는 차마 그걸 안 들어주겠다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을 담은 열차가 종착역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죠. 어머니의 다가온 죽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대견한 딸이 되면 만사의 형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착한 딸이 되어도 만능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을 저에게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저기 멀리 하늘에서 꼭 지켜볼게. 알았지? 우리 딸,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유언 앞에서 저는 고작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입을 잘못 열었다가는 가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같은 나약하고도 아무 쓸모없는 소리만 튀어나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가시는 길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고 속내를 숨긴 채로 의연한 가면을 쓴 채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료진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제가 듣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이를테면 청소년기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때부터 병원을 다녔다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기에 한참 이전에 몸이 한번 크게 안 좋으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병원을 가지 않고 방치를 한 게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에 아버지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속을 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가 병원을 제대로 다니실 수 있었을 리가 없었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쩔뚝거리는 다리 말고도 다른 다리까지 쩔뚝거리게 만들어주겠다는 악랄한 사람들 틈에서 버티시는 것만 해도 한계였던 시절입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당신을 짐승 취급받았다고 하셨고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신기했다고 묘사하셨었죠. 그랬었는데 병원 같은 사치가 어머니에게 허락될 리 없었어요. 저는 그 점이 미치게 슬펐습니다. 당신의 부모 형제 기일이 아니라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원래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공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신 아버지는 어느 때고 술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너무 슬픈 일들이 많았던 탓에 그저 당신의 모친만 모시고 인생을 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씩씩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한쪽 얼굴의 모양이 비틀어져 있으면서도 밝게 웃으며 자기 할 말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죠. 그 무너져 내린 공간으로 어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인생을 동정하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죠. 동정 또한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신 것을 아버지는 미치도록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면 안 됐는데 내 장기라도 떼어 팔아서 그 사람을 치료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냥 떠나가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 서글픈 인생의 끝이 고작 그런 모양새였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술잔을 기울이시는 걸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힘들었어요. 인생의 기회라는 건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하지 못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학창 시절이 그랬을 거예요. 소위 흙수저라는 것을 물고 태어난 제가 반등을 가장 쉽게 노릴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공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가 매일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고 비겁했다는 표현이 참 정확하네요.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려면 전문대 정도야 그냥 들어갈 수 있었으나 돈 낭비에 시간 낭비일 것 같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어요. 동네 어른들께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회에서 우습게 안 여긴다고 자꾸 저에게 참견을 해주신 덕분에 졸업장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움을 술로 달래려고 하셨던 아버지는 어느새인가 술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지 오래이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당시에 아버지는 아마 개의치 않아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술에 절어 사시고 저는 저대로 제 일상을 살고 그렇게 건조한 부녀 관계였어요.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항상 걱정하고는 있었으나 저에게는 그 술잔을 빼앗아들 용기, 명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제 나이 20살의 어느 가을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쓰러지셨습니다. 여름이 다 끝났다는 듯 쌀쌀한 가을 아침날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울며 불며 온갖 난리를 다 쳤었네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혼자예요. 이 세상 정말 더럽고 불공평한데 저 혼자 남겨져서 살기는 무서워요.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건강을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였기에 몸에서 제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졌어요. 사람은 당황이 닥치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한 저의 지난날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 술잔을 빼앗고 외로워진 그 품을 꽉 안아드릴 생각을 못했던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진 제가 아버지 앞에서 오열을 했고 그런 저를 보시며 아버지 또한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이제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나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가 만약 이번에 주어진다면 다시는 술독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혼자 남겨지는데 그 생각도 내가 못한 채로 멍청하게 지냈구나.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친놈이었지. 아버지가 일찍 떠나시면 절대 어머니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왜 벌써 왔냐고 어머니도 화를 내실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화내는 거 안 보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앞으로는 우리 딸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마.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면목이 없다. 아비가 되어서 너를 뒷받침해주기는커녕 온통 배만 끼치고 있었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기만 하신다면, 더 사실 수만 있다면 저는 다 괜찮아요. 그제서야 저희 부녀는 서로의 진심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이 되어서야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번 돈 10원 한 장까지 빠짐없이 다 아버지 병원비로 쓰였고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결혼하셔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이미 50대 후반 연세이셨어요. 아버지의 연세 그리고 한번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신 것까지 이걸 생각하니까 아버지와 함께할 날이 천년 만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초조해지더라고요.
계실 때 잘해드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이 능사 같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일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에 속이 좀 쓰리더군요. 돌이키기에는 많이 늦어 있었죠. 22살 나이에 대학 입학을 목표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건 그럴 만한 환경이 받쳐주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작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인연이 닿은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좀 넘게 만나다가 금세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여자 상사분께서 저에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 지금의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 아니 왜? 성현 씨 아직 어리잖아. 한창 때인데 뭔 결혼이야? 좀 더 사회 경험도 쌓고 즐기다가 결혼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남자친구가 워낙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해서요.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남자친구의 꿈이래요. 근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결혼이나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린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능력인데 성현 씨는 스스로를 낮잡아 보는 경향이 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좀 그렇지만 성현 씨, 그 남자친구가 연봉이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그 집안도 가난한 것 같던데, 맞지? 꼭 그런 상대하고 일찍 결혼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 저도 가난한데요. 제가 누구의 조건을 따지고 그럴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머쓱하게 웃던 저를 상사분께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집갈 때를 대비하시겠다면서 돈을 벌고 계셨어요. 일용직을 전전하고 계셨죠. 제가 말려봤으나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10번 일을 나가실 걸 7번 정도로 줄이는 게 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효과였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되게 자연스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댁이 가난했거든요. 제 친정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기는 했죠. 남편이 중학생 때 시댁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를 잘못 당해서 돈을 잃고 빚더미에 올랐죠. 남편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대요. 집안의 사정이 너무 안 좋게 심각해지자 자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칩거 생활하시며 아무도 안 만나고 술만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답답한 속을 달래서 바깥을 도시다가 웬 남자하고 눈이 맞으셨고 몇 달 뒤에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당신의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가신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서 도저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엇나가서 불량한 친구들 무리에 섞여 다니고는 했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바람이 났던 남자가 천하의 인간 말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가출하신 지 1년여 만에 돌아오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뇌출혈로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그걸 시어머니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간병해 주신 거예요. 물론 돈은 시누이가 안 입고 안 써서 번 돈으로 해결을 했고요. 다 내지 못했던 병원비는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간병으로 용서를 받으셨고 지칠 대로 지친 시누이는 힘든 순간에 자신을 어루만져준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해부라는 인간이 입만 살아서는 능력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시누이는 온갖 고생이었죠. 애만 줄줄이 셋을 낳아버리는 바람에 결혼 생활을 빼도 박도 못하게 이어갔고요. 시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시부모님께서는 돈이 생기면 그곳에 종종 보내주며 사셨습니다. 돈이라 함은 성인이 된 남편이 번 돈이었죠. 남편도 저처럼 대학을 안 갔던 터라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벌리기는 해도 모이지는 않았다네요. 시누이네가 밑빠진 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부으면 그냥 끝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희생하고 지냈던 장녀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돈을 안 보낼 수는 없었죠. 시부모님의 건강관리 명목으로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옷하고 신발 사는 걸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에 다달이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발이란 밑창이 뜯어지면 그때 새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으로 신발을 사더군요. 이런 거라도 안 하고 살면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사냐? 못 살지. 남편의 그런 면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 없는 제가 아버님께 부담을 안 드리면서도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았는데 그걸 남편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남자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남자가 다 이해해주고 감싸줄까 싶기도 했었어요. 남편처럼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이어야 편할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일찍 결혼을 해서 안정된 소속감을 새로 가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결심을 주변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았었죠. 굳이 제가 지금 6살 많은 미천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반대소리가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곤에 절여진 아버지의 얼굴을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빨리 결혼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재차 마음을 먹었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었던 듯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고요. 아이는 1년 정도 있다가 가질 생각이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에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냥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태어날 손주 아기가 벌써부터 예뻐 죽겠다.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손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하시며 무리하게 일용직 일을 많이 받아 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에 휘말리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경상에 그쳤지만 함께 일을 하고 계셨던 동료분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당신의 바로 옆에서 동료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본 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1년 넘게 쉬지도 않으시고 무리를 하셔서 몸도 좋지 않으셨기에 제가 이참에 일용직 일을 그만두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몸에 무리가 온 것을 느끼고 계셨던 아버지는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손주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겠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일용직 일은 그만두시기로 하고서 단 하루도 안 쉬신 채 즉각 폐지 줍는 일을 하러 돌아다니셨어요. 그것을 알고 저는 염려가 되면서 죄송함과 감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밀려와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못난 자식이라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 안쓰러이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하실 거야. 당당하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도록 오히려 응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심란해져 있을 때 남편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이때 발언을 곱씹어 보게 되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친정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다니신다는 걸 아시고 혀를 차셨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다 뭐다 떠드는 시대가 왔는데 사실 날도 많이 남았겠구만. 뭐가 그리 급하다고 벌써 폐지나 줍고 다니신다는 건지. 그거는 사실상 갈 때까지 간 늙은이들만 하는 일인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그거 돈 얼마나 번다고? 오히려 안 하는 게 그건 돈을 버는 거야. 아유, 아무리 그래도 폐지를 줍는 건 좀 너무했네. 사람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사돈께서는 그런 것도 아예 모르시나 보네.
배운 게 암만 없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폐지를 줍고 다니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제대로 말도 못해. 저는 그때 임신 막달에 가까운 상태였고 그럼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간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었죠. 시댁이 멀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직접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종종 그럴 거면 친정 아버지도 번갈아 가면서 뵙고 싶다고 했으나 남편은 그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저를 봤었죠. 제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그 집이 좁아도 너무 좁고 게다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니 어느 때고 외출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찾아뵙기 어렵다는 게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느 때고 댁에 계시는 시댁에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는 남편의 말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했던 제가 바보였죠. 그런데 무거운 배를 견디며 시댁에 갔건만 제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제 아버지 흉을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설거지도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남편이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매번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제 아버지의 흉을 시부모님께서 보셨다는 걸 알게 되자 만삭의 몸으로 설거지를 한 저의 처지까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함께였기에 그것이 익숙했고 특별히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고 그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당신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당신들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못하시고 욕을 한마디라도 얹어야 개운해하시는 분들이었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두 분이 우리 아버지 흉을 보신 게 맞잖아.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셨을 테지. 나 진짜 너무 속상해. 곧 우리 아기를 만날 거잖아.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거. 별거 아닌 일인데 당신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일단 우리 아기부터 건강하게 만나고 나서 그때 다시 이 얘기 나누자. 알았지? 제가 울면서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억지로 저를 달랬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고요. 그럴 생각으로 저는 무사히 아기를 낳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긴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던지요.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손주를 보고 떠났어야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너무 일찍 떠났어.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지으셨던 아버지는 놀랍게도 저에게 출산 선물이라고 하시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제가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한데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너 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거다. 사실은 이렇게 모은 지 한참 됐다. 우리 딸 주려고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 듯 싶어서 내가 따로 모은 거야. 남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자식이 애를 낳으면 또 온갖 아기 용품을 선물해주고 그런다더라. 나는 그렇게 사는 걸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뒤늦게 그런 걸 알게 되었지. 부끄럽더구나. 너에게 그런 멋진 부모가 되어준 적이 없어서 미안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멋지게 돈 봉투 한 번 우리 딸에게 건네주고 싶었다. 내 모든 마음이 담긴 것이니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눈물이 촉촉하게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차마 더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저는 최고로 훌륭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난 행복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식에게도 이런 순간을 언젠가 안겨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죠. 그런 각오를 다지며 저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그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무척 신기해했고 또한 아버지를 향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도 손주 태어났다고 마음 같아서는 거나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형편상 그게 따라주지 못한다면서 되게 아쉬워하셨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이렇듯 멋지게 선물을 주실 줄은 몰랐다. 생각도 못했어. 배제를 주우시는 분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으시려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눈물이 날 지경이네. 남편이 코를 훌쩍이며 그런 소리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그렇게나 감동을 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제가 허리띠 조이면서 아끼고 사는 것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으나 자기 새끼를 임신한 와이프한테 매사에 걸핏하면 아껴 써라, 가계부 쓰고 있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남편의 태도에는 속으로 많이 놀랐고 빈정이 상한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동을 할 줄 아는 남편을 보니까 역시나 언감생심, 말도 안 되게 실이 저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를 찾기보다는 서로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남편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하기 이전에 시부모님 두 분께서 제 아버지를 낮잡아 보셨던 일에 대해서도 어느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요. 내심 그렇게 흉을 보셨던 제 아버지가 손주의 탄생에 맞춰서 1,000만 원을 턱하니 내놓으실 걸 알면 시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괜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시부모님께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어요.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선물하셨다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깜짝 놀라실 게 분명하다고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죠. 저는 갓난 아기를 돌보느라 온통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을 다 바빴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관절이 너무 쑤시고 힘들어서 아기를 돌봐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때 몸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아질 게 뭐니? 건강관리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이렇게 되니 원. 나이 먹는 게 너무 서럽다. 내가 열심히 회복을 해서 다음 달쯤에는 아기 봐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어떻게 좀 고생을 더 해라.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목이 욱신거린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기를 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아기는 잘 보면 돼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런 때에 네 모친이 살아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지금 계셨다면 딸의 산후조리 하신다고 여념이 없으셨을 거야. 네, 저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더 힘을 내야죠. 씩씩하게 육아하려고요. 타고나시기를 신체 건강하시지가 못하셨다 그러고 그런데다가 집구석은 더럽게 가난하고 아휴, 그러니까 굳이 오래 살 욕심이 없으셨나 보다. 없는 형편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몸까지 그러셨으니 어디 살맛이 한 번이라도 나셨겠어? 더 넓은 세상도 전혀 못 보시고 모르신 채 떠나셨겠지.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더 멋지게 살 줄 아는 시부모가 생긴 것을 저승에서 다 지켜보시고 좋아하고 계실 거다. 우리같이 생각하는 수준이 깨어있는 사람들 잘 없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잘 없거든.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대관절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 아버지의 깜짝 선물에 대해 놀라운 소감을 저에게 밝히시려는 건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영 종잡을 수 없는 소리를 하셨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폄하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확 나빠졌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들떠 있어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용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으신 눈치였거든요. 아버지가 1,000만 원 선물하신 걸로 그렇게나 기분이 좋아지신 모양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발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육아 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 보느라 힘들지. 당신 요새 매사 예민해진 게 내 눈에 보이더라. 내가 당신 배려한답시고 굳이 말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했을 뿐이야. 당신 지금 정상인 상태 아니니까 육아 스트레스에 적응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다시 차분하게 대화하자. 알았지?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거기서 제가 화를 내면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생각해보면 아주 웃긴 소리였어요. 육아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마친다뇨? 그럼 저보고 계속 스트레스를 열심히 받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상인 남자가 제 어깨를 힘주어 누르면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기가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꾹 참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기가 통잠을 전혀 안 잤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아기한테 묶여있는 일상을 며칠 더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난 지 2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아기 1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남편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참이었어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작에 확정한 부분이었으나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조율이 필요했죠.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여쭈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런 걸 부모와 상의하는 자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희한하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주 황당한 사실을 받아들게 되었어요. 100일을 기념하여 아기한테도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제가 1,000만 원을 찾고 있었죠. 아버지가 주신 1,000만 원이요. 그 귀한 돈 말입니다. 남편한테 그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전에 진짜 억울한 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거 들어서 잘 알지?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별별 고생 다 하고 사셨다. 잠깐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거 가지고 값을 몇 배로 받아내려고 혈안이 된 누나까지 합쳐져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골치 아프게 사셨어. 그런 두 분을 위해서 제대로 효도 한번 못 해드린 게 나는 늘 죄스러웠지. 아니, 당신 정도면 부모한테 자기 나름의 효도는 다 하고 사는 자식이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었으면 내가 옷이랑 신발을 덜 샀어야 했는데 온전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지는 못했어. 나를 위한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항상 남겨뒀었지. 그런 내 자신을 나는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스러웠던 것 같아. 나쁜 사기만 안 당했어도 누구보다 멋있게 세상을 보면서 사셨을 분들인데 그래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 효도 여행? 그거 참 좋게 들리네. 그래, 그러도록 해. 2분 효도 여행 보내드리면 좋은 일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나는 그걸 묻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장인 어른께서 귀하디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걸로 우리 부모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 설마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리 다 정했다는 뜻이야? 어디로? 부산? 아니면 강원도? 아, 그게 말이야.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셔서. 뭐라고? 그러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는 뜻이야?
아니, 이왕 비행기 타는데 제주도는 너무 좀 그렇지. 중국, 아버지가 한때는 각종 역사책 이런 거 잘 보시던 분이었거든. 문학적이셔. 그래서 항상 광활한 중국 땅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셨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중국의 대도시들을 탐방하고 싶으시대. 유럽 같은 곳은 너무 멀고 인종차별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좀 있으니까 중국이 낫겠다고 하시더라.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넋이 빠졌습니다. 중국?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두 분은 가시겠다는 거야? 투어 패키지로 가실 거야. 상품이 잘 나와 있더라. 만리장성에 가실 거라고. 운동화도 이번에 두 분 다 새로 사셨어. 얼른 가고 싶어 하시고 출발이 임박한 패키지가 저렴하기도 하길래 그걸로 했지. 했다고? 그러면 이미 중국 여행 패키지를 구매하셨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 아기 낳았다고 주신 그 돈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렇게 반응을 섭섭하게 보이냐? 그럼 1,000만 원을 당신 혼자 쓰려고 했어? 아기는 당신 혼자 만들었어? 나랑 같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서 반은 딱 봐도 내 못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는데 그것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냐? 실망이다. 실망했다는 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 아기 아빠 맞아? 아기 용품을 살 게 앞으로도 산더미인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지. 남은 500으로 사면 되잖아. 태어난 손주한테 쓰라고 그러라고 장인 어른께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미쳤어?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은 왜 500만 원을 아기한테 쓸 생각을 안 하고 효도 여행에 쓸 생각부터 한 거야? 효도하고 싶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절실하게 느껴진 게 뭔 줄 아냐?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나를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 그런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을 해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꼭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게 그렇게나 죄야?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버신 돈으로 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500만 원 그거 내 몫으로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릴래.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시는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500만 원 내놔. 당장. 너 원래 이런 여자였냐? 육아 스트레스로 네가 맛이 갔구나. 너 정신 차려라. 일단 진정하고 마음 가라앉힌 후에 그때 이야기하자. 그때가 언젠데? 그때는 없어.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 눈치 보면서 당신 비위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랬나 몰라? 나도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식인데 내가 억눌려 사는 거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동안 바보 같았어. 당신 따위 겁나지 않아. 500만 원부터 내놔. 그리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는 내가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야? 이미 다 가기로 정해져 있고 다음 주면 출발인데 네가 뭔 말씀을 드려서 분위기를 다 망쳐놓으려고 그래? 두 분 타신 비행기 뜨기 전까지는 절대 500만 원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아니 더 미친 것은 이런 인간과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저인 듯 싶었습니다. 분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피식 비웃는 게 전부였습니다. 소란에 눈을 뜬 아기가 칭얼대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시끄럽다며 자기 귀부터 막았습니다. 아기에게 달려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순응한 척을 하면서 아무 말도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았고 남편이 방심하고 있던 이틀 뒤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중국 여행 가시는 거 맞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넙죽 받아서 여행을 가시냐고, 그런 것부터 따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두 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두 분 중국 여행 가신다면서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그런 거에 문외한이라서 진작에 신경을 써드리지 못했네요. 저기 그런데 그거 다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8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 싶어서 정확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순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셨죠. 중국만 가면 그 돈이 안 들지만 다른 곳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그 정도로 나오더만. 넉넉 잡아서 그 정도니까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막말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를 하니 뭐를 하니? 싼 나라들을 가니까 돈이 그 정도 나오는 거지. 중국만 가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시부모님의 효도 여행에 썼을 것이라는 직감이 갑자기 확 들었던 것인데 그게 맞았어요. 몸이 막 떨리고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 건 정말 잘 됐지만요. 두 분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피 같은 돈을 내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여행을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여행 한번 가는 게 정말 더럽게 힘드네.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야 얼마 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별 유난을 다 떠는구나.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니까. 돈을 써야 할 때는 쓰고 사는 건데 그게 무서워서 그저 손을 떨며 돈을 쥐고만 있지. 이러니 평생 가난한 거야. 어디 부잣집 사장님 사모님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죠. 피체 일반인 분들께 들으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악에 박쳐 따지기도 전에 저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해서 제가 그쪽에 정신이 팔리자 두 분은 치사하게 그 틈을 노려 저를 밖으로 마구 밀어서 쫓아내셨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가 혹시 다치면 어떡하라고 저를 그렇게 세게 미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갔죠. 저는 무엇보다 아버지께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뻔뻔스레 시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저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고요. 애초에 반이 본인의 몫이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부터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시부모님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일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택시를 타고 먼저 공항에 가서 구경을 하고 계시면 남편이 일을 일찍 마치고 공항으로 가서 만나는 순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날 대로 나서 그쪽에 일부러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공항을 실컷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굳이 택시를 타고 먼저 출발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영영 공항에 도착하지도 아들을 다시 만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중 추돌 사고가 났고 시부모님 두 분 다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찌그러진 택시의 트렁크에는 시부모님의 여행짐이 가득이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준비하다가 남편은 그 비보를 접하였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으로 울부짖으며 정신을 놓아버렸고 저 또한 너무 놀라서 온몸이 다 떨려올 지경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달려오신 아버지가 저 대신 품에 아기를 안고 돌보셨으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난 뒤에 남편은 한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부모님 지금 안 돌아가셨을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두 분은 살아 계셨을 텐데. 힘든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탓을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나하고 결혼하자고 졸라댔던 당신이 가장 잘못 아니야?
그리고 두 분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한 건 역시 당신이었잖아. 장인어른이 1,000만 원만 안 주셨어도 해외여행 따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장인어른이 애초에 그 돈만 안 주셨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게 다 장인어른 때문이야.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제 아버지를 원흉으로 지목한 뒤였습니다. 시누이조차 저나 아버지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저 양친을 애도할 뿐이었건만 남편은 대체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었죠. 이상한 놈인 것은 제 아버지가 주신 1,000만 원을 자기 멋대로 썼을 때부터 알아본 바였으나 이렇게까지 뒤틀려 있는 놈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남자를 보며 아기가 자라게 할 수는 없었네요. 저는 결국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당신들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려다가 변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착잡한 한숨을 아주 오래도록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냐면서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저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이 싫은 모양이었죠.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솔직히 어제도 이런 생각했었어. 키우기에 너무 번거로운 자주 우는 아기 따위 당신 곁에 남겨두고 나 혼자 어디든 멀리 가버릴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런데 죄책감이 들어서 그 생각을 잠시 그만두었지. 하지만 당신도 알지? 한번 생각이 들면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살든가 하나를 선택해. 내가 혼자 아기를 어떻게 키워? 제정신이야? 저는 모성애 따위 다 사라진 것처럼 굴었고 그것에 겁을 먹은 남편은 저와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부성애 따위는 없었다는 게 그때 실감이 나서 속으로 많이 씁쓸했네요. 이혼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저희 부녀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까지 했었죠. 본인의 양친이 돌아가신 게 제 아버지 때문이라고 박박 우겨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게 잘못이었다며 이를 갈았고요. 저는 일부러 아무 비난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었죠. 이혼을 하고 난 뒤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난 아픔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보시느라 애를 쓰셨고요.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요. 저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이혼하고 5년이 흘렀을 때 주변의 소개로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결혼을 약속했던 인연을 사고로 잃은 뒤 상심에 빠져서 아무도 안 만나고 나이가 차도록 혼자 지낸 사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인가 했더니 전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전 신우이요. 결혼 생활 와중에도 저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인물인데 웬 연락인가 싶었습니다. 내 동생 녀석 말이야. 별로 오래 못 살 것 같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건강을 전혀 안 챙기고 술에 빠져서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지금 병원에 있어. 자기 아기는 보고 싶어하는 눈치이길래 내가 대신 연락을 하는 거야. 세상에 전 남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뒤에도 제 아버지를 원망해 대면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늘 가혹하다면서 그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소주병 나발은 기본으로 불었고요. 그러더니 건강이 훅 가버린 겁니다. 전 신우이에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말을 했죠. 아버지와 상의를 한 끝에 저는 전 남편을 보러 갈 날짜를 잡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날짜 바로 하루 전에 전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제가 전 남편을 다시 본 건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서글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서는 전 남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때는 달력을 쳐다보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제 마음이지만 저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매일 사연 채널만 듣다가 이렇게 글로 풀어쓰려고 하니 어쩐지 조금 이상하네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한 솜씨지만 한자 한자 옮겨 적어봅니다. 보고 너무 놀라지 말아주세요. 저는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쁘고 짧은 옷들을 잔뜩 늘어놓고 제일 잘 어울릴 법한 한 벌을 골라 입고 나간 뒤 초저녁부터 번화가의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다가 밤이 무르익으면 자주 가던 나이트에 출입해 날이 새도록 춤을 췄죠. 몸매는 예전부터 자주 칭찬을 받아오던 터라 그런 류의 옷을 입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목소리도 차분하고 곱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이었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삶에서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적도 많고 소개팅을 나가도 제 얼굴을 본 상대편 남자들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하며 웃다가 결국 저를 뺀 다른 여자애들과만 연락하는 걸 본 적도 잦았어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울곤 했는데 크고 나서는 많이 무뎌져 어지간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이트를 즐기기 시작한 것도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무렵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안이 어둡기 때문에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도 않고 술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절 안타깝게 보시겠지만 그 당시엔 제겐 평범한 여자애들이랑 똑같이 대해지는 게 무척 낯설면서도 귀한 경험이라 나이트를 끊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저는 나이트에 갔고 그곳에서 남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껴서 조심스레 근처로 다가가 춤을 췄고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듯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제게 같이 나갈래요? 하고 속삭거렸습니다. 저는 나이트에서 다른 여자들처럼 대접을 받는 건 좋았지만 남자와 그 이상 진도를 나가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제 팔뚝을 세게 붙잡으며 네가 먼저 접근해놓고서 왜 그러냐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손과 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워졌고 서둘러 같이 온 친구를 눈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놓으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명에 가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훤칠했던 그 남자는 제 팔을 붙잡고 있던 남자를 가볍게 밀어 넘어뜨렸고 거기서 절 데리고 나와주었어요. 나이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숨이 쉬어지면서 살 것 같았고 전 절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분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끝까지 절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나이트 앞에서 남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레 자리를 옮겨 근처 어두운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경찰 공무원이었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전 처음 보는 그 남자에게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 얼굴 얘기였어요. 얼굴이 콤플렉스라는 거. 하지만 성형을 하기는 두렵다는 거.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남잔 제 얘기를 들으며 많이 힘드셨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의 진지한 눈빛과 위로가 진짜 같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남자와 입을 맞추었던 것 같고 그걸로 남자의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떴을 땐 해가 밝아오고 있는 아침이었고 그제야 제가 어젯밤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지요. 전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고 카운터에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말한 뒤 먼저 씻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섣불리 저지른 짓이 후회되기도 했고 한편으론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화장이 지워진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와 헤어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일을 경험한 뒤론 나이트를 끊었지만 이상하게 저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에 맞는 이상형이라서 그랬던 건지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며 주위를 들리려고 해도 불쑥불쑥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때 술자리에서 주고받았던 번호로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나이트에서 만났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있었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느 쪽에서 볼까요? 다행스럽게도 남자는 저의 만나자는 말에 답장을 해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꾸민 뒤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남자는 이미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슬쩍 인사를 하니 밝은 얼굴로 마주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든 남자의 얼굴이 일순 찌푸려졌습니다. 애써 표정을 갈무리한 뒤 인사를 해주긴 했는데 그 모습은 그동안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자들이 보인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저의 말을 쥐어짜내듯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같이 모텔 갔던 거 기억나세요? 남자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모텔이요? 제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기억이 잘... 심지어 그 남잔 어떻게든 저랑 더 엮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내 얼굴 때문이구나 싶어 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상처받았지만 그것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커피를 끝으로 더는 그 남자를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다음날부턴 의연하게 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불쾌감을 남긴 남자와의 재회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남자를 다시 찾게 될 일은 죽어도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다 같이 곱창 전골을 먹으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곱창 전골은 제가 자주 즐겨 먹던 음식이었는데 그날은 곱창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전 큰 병이라도 온 줄 알고 연차까지 써가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 3개월 차라는 거였어요. 전 눈앞에서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했고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었습니다. 허나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호음이 조금 흐른 뒤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딱 한마디를 한 뒤 끊었습니다. 저 그쪽 아이 생겼어요. 그때 만났던 그 카페로 7시까지 나와요. 남자가 옷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헐레벌떡 달려들어오던 모습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먼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있는 제 앞에 선 남자는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아이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저는 당신 아이인 건 확실하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으며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찌질하게도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돌아나가려고 했죠. 아무리 하룻밤이라 해도 자신의 아이이면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이니 연락하지 말라니.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가 당황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남자를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당황스럽고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그래도 내 안에 이미 숨쉬고 있는 생명을 쉽게 죽일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걔 내 애 아닙니다. 연락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자 저 역시 화가 나 그 어리석은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인 아이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에다가 전부 소문낼 거예요. 공무원은 이런 일이 잘못 알려지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지 제 말을 듣자마자 남자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서둘러 다시 자리에 앉더니 겁먹은 목소리로 정말 자기 자식이 맞냐고 재차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언성을 높이며 1년 동안 그 누구와도 관계를 가져본 적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검사를 꼭 할 거라는 단서와 함께 자기가 벌인 일이니 책임을 지겠다더군요. 매달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요. 자신이 공무원이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 많은 돈을 보태줄 순 없지만 그래도 아이는 함께 키워나가는 거니 반드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땐 옆에 있어달란 부탁을 했죠. 살면서 아빠란 존재가 필요한 날이 올 걸 대비해서요. 남자 역시 제 제안에 당연히 그러겠다고 동의했고 저희는 서면에 계약서까지 쓴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 자꾸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배는 어느 정도 나왔냐 하는 식의 문자들이었어요. 처음엔 왜 이런 문자들까지 구태여 보내나 했지만 아이 아빠는 어느 정도 진심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 찾아와 집 앞에 조용히 과일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놓고 가더니 전화로 제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아이가 나오는 걸 많이 기대하는 눈치였고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가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가 이런 무책임한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이 솔직히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기 아이도 받아들이지 않는 비겁한 개차반인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제 옆에 있어주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쯤부터였어요. 저는 그 남자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남을 가졌고 서로 아기용품을 알아보러 다닌다거나 하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저희가 첫날 밤을 보냈던 날처럼 진솔한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이 아빤 자기 형편에 아이가 생기니 무서워져서 제게 막말을 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와 보냈던 첫날 밤도 그날 저와 나누었던 대화도 모두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꼬였던 실을 풀어서일까요? 전 이 남자에게 점점 더 마음이 기울어졌고 남자의 마음도 제 쪽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른 배를 안고 계단을 걷다 발을 잘못 디뎌 그만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피를 닦아냈죠. 그런데 옆에서 보던 아이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 계단 같은 곳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절 집으로 데려가 꼼꼼히 연고를 발라주더라고요. 자신이 대신 다쳤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면서요. 전 그 순간 마음이 또 울렁거렸고 이 남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살짝 떠보고 말았어요. 혹시 정수 씨, 나에 대한 마음은 어때? 아이 말고. 아이 아빤 제 말에 당황했는지 침을 여러 번 삼키었어요. 저도 괜한 질문을 했다 싶어 민망해지려던 찰나였어요.
얼른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화제로 돌려야겠다 싶었는데 아이 아빠가 절 보더니 처음보단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날 밤 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들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이 아빠가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비일비재했지만 꽃을 들고 있으니 뭔가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작동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이 아빠에게 갔어요. 그러자 아이 아빠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덤덤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와 결혼을 하는 게 어때? 결혼? 결혼을 하자고? 전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결혼하잔 말에 당황해 한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내심 조금은 바라던 결말이었지만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앞섰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통로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고 우린 그저 아이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니까요.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결혼하려 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네가 진심으로 좋아지기도 하거니와 아이에겐 매일같이 있어줄 아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저흰 그렇게 아이도 인연의 일부라 생각하며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던지라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자기 근처에 살라며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전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간 날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남편의 직장에 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언제든 저를 내쫓을 기회만 엿보고 계신 것처럼 사사건건 제가 하는 말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하면 이 가족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 이미 결혼까지 진행된 마당에 살갑게 며느리 노릇을 하며 잘 모신다면 분명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혹은 가족 행사로 다 같이 식사를 해도 시부모님은 저한테 늘 멀리 떨어져서 오거라. 네가 뭔데 내 옆에 있니? 얼른 저리로 가라. 라는 식으로만 말하며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저를 가족 안에서 배척하더라고요. 반면 하나 있는 동서는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어디 나갈 일이 있으시면 늘 동서는 선물도 사다 주시고 집안 행사에서 시부모님 옆자리는 언제나 동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솔직히 부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대체 내가 동서랑 다른 점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차별을 하는 걸까? 조금 서럽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 얄미운 말들을 골라 하거나 굳은 일은 죄다 저를 시켰어요. 특히 정말 심했던 건 명절날이었습니다. 부른 배로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도 몸이 안 좋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을 시켜대는 거예요. 시어머님 안마기 가져오기, 시아버님 물 떠드리기 같은 일들을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편하게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임신한 절 시켜대니 너무 화가 나 한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내심 시어머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며 시어머님을 쳐다보아도 시어머님께선 마치 동서의 행동이 옳다는 듯 그저 보고만 계시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동서에게 따로 좀 보자고 한 뒤 그간 쌓여온 걸 꺼내었습니다. 동서, 저번엔 내가 말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과일 꺾거나 하는 건 동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동서도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서 날 부려먹어야겠어? 내가 동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잖아. 근데 동서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형님, 저 과일 잘 못 깎아요. 형님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동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야. 참나 듣자. 군 식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오셨어야죠. 뭐? 군 식구? 내가 지금 잡식구라는 거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돈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면서, 그럼 그게 군 식구지 뭐예요? 그냥 며느리 노릇이나 잘하세요. 시어머니 눈에 들고 싶으면.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말은 너무나 무례했고 불쾌함 그 자체였어요. 제가 뻔히 나이도 많고 손이 사람인 걸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았어요. 전 결국 이것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말하다 보니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왔네요. 여보, 나 있잖아. 우리가 깊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나 정말 이런 대접받는 건 힘들어. 시어머니께서도 날 그저 돈으로 들어온 며느리 취급하고 동서도 나한테 대놓고 군 식구라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겠어?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고 자식이야. 엄마도 참. 알겠어. 우리 엄마가 원체 기가 좀 세신 분이야. 아버지도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사시잖아. 그래도 힘들었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의 대답은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도 힘이 없더라고요. 자기 엄마 눈치 보기 바빴거든요. 제 편을 거들어 뭔 말을 하려 다가가도 시어머니께서 뭐라 몇 마디 하면 입을 꼭 다물어 버렸죠. 남편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던지. 전 남편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난 후에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싸우곤 했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는 그렇게 날이 갈수록 그 가족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 테니까. 나와 피로 묶인 아이니까. 그리고 내심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해줄 거라는 그런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녀가 생기면 절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동서와도 더 이상 차별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딸이 세상에 나온 뒤로도 저는 여전히 식모 취급, 그 이상 그 이하도 받지 못했죠. 한마디로 제가 너무 속편한 꿈을 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만이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서 농땡이 한번 부리지 않고 시키는 일은 전부 다 하고 시키지 않은 일도 직접 찾아서 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노골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를 강요하셨습니다. 애 가지고 우리 아들 붙잡아 놓는 것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돈이 필요한 거면 이야기하거라. 이 집에서 나가준다면 내 얼마라도 내줄 테니. 어머니, 그런 말은 전 정수 씨와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정수 씨 생각도 그렇고요. 면전에서 내리꽂히는 모진 말에도 전 치밀은 설움을 꾹꾹 내리누르며 견뎠습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귀중한 애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애아빠는 그래도 저에게는 잘 못해도 지안이에겐 잘해주었으니까요. 그걸 다행이라 여기며 그냥 꿋꿋이 버티는 수밖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의 인신공격은 정말이지 참기가 어려웠어요. 예. 근데 너는 외모 관리라는 것도 안 하는 거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낳으면 살도 빼고 화장도 하고 다닌다던데. 시부모를 만나러 와서 그곳에 그 얼굴은 대체 뭐니? 흉측하다 얘. 내가 밖에서 널 만나면 어디 부끄러워서 인사를 할 수 있겠어. 어머님은 이런 험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셨어요. 동서 앞에서도 제 남편 앞에서도 심지어 자기 친구분들 앞에서도요. 오죽하면 어머님 친구분이
그만하라며 말리기까지 하셨는데도 절 비웃고 벌 주시는 게 그리 재미있으신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못생긴 외모 탓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자랐지만 어머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 너무 수치스럽고 해가 지날수록 받아들이기 점점 버거워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 지안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님께서 동서를 부르더니 동서 아이의 선물이라며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고가 인형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동서는 인형의 가격표를 봤는지 뭐 이런 비싼 선물을 해주셨냐며 다음 명절 때 효도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엔 순식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전 소외된 사람처럼 가만히 그걸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엔 옆에 있던 제 딸을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부르자 지안인 방긋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런 지안이에게 글쎄 시어머니가 잔뜩 해진 인형 하나를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거 가지고 놀아라. 지안이 넌 이런 거 가지고 놀아도 되지? 근데 지안이 넌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엄마를 닮은 거니? 참 큰일이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건 잔뜩 컨 중고 인형이었어요. 어머님의 친구분 손녀가 갖고 놀던 인형을 주워왔는지 군데군데 터져 솜이 삐져나오려고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는 픽 하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아무런 죄책감 없는 얼굴로 동서에게 과일을 먹으라 하며 손수 자른 과일을 건네주곤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안인 할머니가 주는 인형이라 좋은지 방긋방긋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든 광경을 보는데 그만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젠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지안이 손에 들린 인형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도 동서도 남편까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는 바르르 입술을 떠시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이게 지금 몸 대먹지 못한 짓이냐?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지안이도 똑같이 어머님 손녀예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에게까지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 집에서 온갖 서름을 다 겪고 버티었지만 이건 도를 넘지 않으셨나요? 당장 제 딸 지안에게 사과하세요. 뭐? 사과? 나보고 지금 저 어린애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머리가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못생긴 얼굴로 내 아들 홀려 이 집구석에 들어왔으면 쟤 죽은 듯 있긴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큰 소리를 내. 홀려요?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나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당신 아들이네요. 뭐야?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손이 제 뺨에 닿았고 둔탁한 충격과 함께 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절 가엾게 보지도 일으켜주지도 않았어요. 남편 역시 제 엄마 눈치를 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저 제 딸 지안이만이 절 보며 엄마 하고 부를 뿐이었어요. 그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찍소리 하나 안 하고 참아온 게 3년. 저는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분명 제 이상형에 가까웠던 남편은 미움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자기 엄마 눈치를 보다 제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라면 더 이상 함께 살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딸에게는 너무도 미안했지만 아빠라는 빈자리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리라 마음먹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에게 반색하며 이제 못난 며느리 창피할 일은 없겠구나 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는 시어머니의 말도 이제 더 들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담담하게 받아넘길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받은 위자료를 확인하고 나니 왜인지 모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에 들러 수술 예약을 잡고 애를 낳고 불어난 살도 빼기 위해 다이어트 역시 돌입했습니다. 충동적이긴 했지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만큼 제 외모부터 바꿔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매일 들었던 못생긴 것이라는 말도 지긋지긋했고요. 수술은 아프지 않았지만 한 몇 달간은 수술 붓기도 빼고 새로운 시술도 하고 살도 빼느라 정신이 없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안이도 돌봐야 하니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죠. 붕대를 감은 채 퉁퉁 부은 얼굴에 순간 흠칫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편과는 갈라섰으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꼬박 반년, 저는 이전의 얼굴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얼굴형은 갸름해졌고 납작하게 들어갔던 이마는 볼록해졌으며 작고 낮았던 눈과 코도 크고 오똑하게 돼서 거짓말 조금 보태 연예인만큼 예뻐졌다고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외모가 바뀌니 제게 돌아오는 현실이 이득이 컸어요. 사람들이 제게 하는 대우가 전과는 참 달라졌습니다. 저는 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서류 합격도 10군데 넣으면 한두 군데 간신히 붙을 정도였으며 어쩌다 서류가 통과한 서비스직은 모두 면접에서 탈락. 일할 수 있는 곳은 겨우 어느 변두리 공장이 전부였는데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나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했고 면접도 턱턱 붙어 무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뽑은 매니저는 저에게 얼굴이 예뻐서 뽑은 거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 제 수술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건 굳이 더 말 안 해도 확실한 사실이었죠. 이전에는 당당한 태도로 굴긴 했어도 내심 속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한 타입이었는데 예뻐진 얼굴 덕에 제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감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는 화장품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훨씬 밝은 얼굴로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무려 매출 부분에서 전국 탑을 찍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저는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고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 개인적인 매장을 꾸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외모로만 이룬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자신감을 얻고 그 효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깨달은 바가 컸어요. 사업적인 운도 한몫했고요. 돈을 잘 버니 무엇보다 우리 딸 지안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져 정말이지 행복했어요. 늘 동서의 아이보다 못한 장난감을 들고 다녔던 지안이가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걸로 마음이 쓰리지 않아도 되었죠. 말 그대로 이 시간은 제게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기를 몇 년, 저는 오랜만에 매장에 휴가를 내고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면 늘 딸과 놀아주기는 했지만 한참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싶을 나이에 제 일이 바빠 자연스레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은 딸이 안쓰러워 큰맘 먹고 낸 휴가였죠. 곧 유치원을 보낼 예정이었던지라 일부러 또래 아이들이 많은 키즈카페에 들러서 아이가 자연스레 애들과 어울려 놀게 만들었습니다. 깨르르 웃는 얼굴을 보니까 저까지 행복해져 한참을 아이 얼굴만 보고 있기를 몇십 분. 문득 나온 김에 아이가 평소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깜짝 선물로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에게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하고 말하며 인근 백화점을 향했습니다. 원래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 평일이었던지라 사람이 한산하더라고요. 입구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장난감을 팔고 있는 4층에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는데 저보다 바로 2칸 정도 위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조금 앞질러서 뒤를 돌아 얼굴을 확인하니 세상에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얼굴을 보니 결혼 당시에 당했던 모멸감으로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진정할 수 있었죠. 어차피 절 못 알아보실 것 같았으니까요. 전 그냥 못 본 척 넘어갈까 했지만 어쩐지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 당황한 얼굴로 누구냐고 묻길래 어머, 며느리였던 여자도 기억 못하세요? 어머니도 나이 많이 드셨나 봐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 꼴을 보니 알 수 없는 희열감이 들었어요. 정말 애미냐? 진짜 니 그 애야? 전 수긍의 대답으로 가만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인 걸 알았는지 화들짝 놀라셨고 어떻게 제가 일이 변했냐며 묻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로 둘째가 SNS인가 뭔가에서 네가 변했다더니 그게 진짜였구나 하고 속삭이셨어요. 가까이서 본 시어머니의 행색은 전과 달리 많이 추레 보였어요. 꼭 무슨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요. 전 이 정도로 이제 대화를 끝내고 싶어 뒤를 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잠깐 자기랑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남편 이야기가 나올 거고 나쁜 기억에 온갖 집합체 같은 사람과 마주하며 그때의 기억까지 회상하고 싶진 않았기에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 뒤통수에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애미야, 정말 중요한 얘기다. 정말 네가 꼭 들어야 할 얘기야. 연락 기다리마. 전 딸아이의 장난감을 사면서도 대체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 싶었어요. 약속은 바로 그 주 주말로 잡았습니다. 일부러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예약해두고 그곳으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난 지금 내 힘으로 이런 비싼 식당 정도야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돈을 많이 번 뒤로 취미 삼아서 가끔 명품을 한두 개씩 사고 보관해뒀는데 이번에 명품도 잔뜩 걸쳐서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우아하게 꾸미고 갔습니다. 예약한 룸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달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생각하면서 먼저 식전차를 마시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루명식이라 문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고 반찬에 젓가락을 가져다 대는데 시어머니는 제 반대편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눈물부터 흘리면서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정수가 천사 같은 너와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글쎄 우리 재산이란 재산을 다 빼돌려서 훔쳐가 버렸지 뭐니.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지금은 해외로 도망가서 잡을 수도 없댄다. 이걸 어쩌면 좋은지. 그 꽃뱀한테 속은 나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우리 불쌍한 정수. 그 충격으로 경찰 공무원도 그만두고 매일 술만 먹으며 살고 있어. 듣고 보니 남편이 절 버리더니 꽃뱀을 만나 페인처럼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기고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과거의 제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집안에 너무 웅크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슬 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일어날 채비를 하니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절 붙잡았어요. 아가야,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너도 내게 섭섭했던 게 맞겠지만 시엠이 생각엔 네가 와야 얘가 정신 차리고 마음 잡아서 일도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정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가끔 딸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쓰리구나. 너도 우리 정수 많이 좋아했잖니.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수모를 당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저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퉁치려고 들지를 않나. 그래도 제 새끼라고 자기 아들 초췌해지는 건 안쓰러워서 그렇게 홀대했던 며느리한테 은근슬쩍 동정심 유발하려고 들지를 않나.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뻔뻔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집안에 잘하려고 노력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야 제 생각이 좀 나시나 봐요? 못생겨서 꺼지라면서요. 어디 그런 상판떼기를 들고 우리 집을 들락달락거리냐고도 하셨잖아요. 어머니랑 그 사람이 있는 거 짓고서 제가 꼴도 보기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얼굴에 철판 깐 게 뭘까 했더니 어머니 같은 사람을 보고하는 말이었나 봐요. 얼마나 쏘아붙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동안 참아온 만큼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었습니다. 그간 핍박받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 받아줄 생각은 반푼어치도 없었는데 아예 이렇게 저한테 미안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아들 살리려는 발판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드는 모습만이 투명하게 보이니까 더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나이 든 노인이 행색이나 낯빛이 추레하고 그러면 자연스레 안쓰러운 감정이 들고는 하던데 전 시어머니는 이기심밖에 없어서 그런지 꼴이 아무리 별로여도 동정심은커녕 가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이제 진짜 더 들을 말도 없겠다 싶어서 가방을 어깨에 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거 다 어머니 엿보니까 애먼 여자 재물 삼아서 아들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세요. 뭐 그래봤자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심지어는 남편에게서도 구구절절한 문자가 날아오고는 했지만 전부 차단했습니다. 인광보라는 걸 믿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마음을 나쁘게 쓰면 그만큼 안 좋게 돌아오는 게 있기는 한가 봐요. 짧게 추려서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는지 엄청 길어졌네요. 아무튼 예전에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참 박복한 팔자인가 봅니다. 그래도 지금은 딸이랑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냥 이 시기를 위한 액땜이라고 치면서 지내려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댁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무시하려 들고 픽박한다면 무조건 내내 하면서 수그리기보다는 그때부터라도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고 이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하니 이렇게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또 어떤 이유로든 불필요한 희생을 하거나 애쓰며 살지 않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 집안의 귀중한 딸이고 자식이고 존엄한 인간이니 최소한 그걸 존중해주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정도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인연을 맺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모쪼록 제 사연이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처럼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당한 일 겪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